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주원의 배호성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민사소송에서 증인신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증인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흔히들 이제 소송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증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본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법원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 서류로 된 문서를 낼 수도 있지만 또 이러한 사실관계를 잘 아는 증인을 실제로 법정에서 증인신문을 해서 자기 주장을 입증하는 그런 중요한 증거 방법의 하나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아주 민사소송에서 중요한 절차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증인신문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가 법원에 증인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증인으로 채택을 해야지 본인이 신청한 증인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심 소송을 처음 시작하는 경우에는 뭐 증인신문 증거 방법에 대해서 법원에서 상당히 폭넓게 허용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이제 증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데 비교적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인원에 있어서 뭐 동일 사안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중복적으로 증인을 신청을 한다든가 또는 본인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게 많고 입증하고 싶은 게 많아서 여러 명의 증인을 한꺼번에 한다고 하면 법원에서는 이제 소송 경제 한 개의 사건에 또 많은 시간을 또 투입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당사자들에게 한 명 내지 2명 정도로 이렇게 증인의 인원수를 줄여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고 나머지 인원의 경우에는 인증 진술서, 그러니까 진술서를 작성해서 공정을 받아서 제출해라 이렇게 많이 유도를 합니다. 어쨌든 1심의 경우에는 비교적 좀 재판부에서 좀 폭넓게 허용하지만 항소심의 경우에는 이미 1심에서 증인신문이든 여러 가지 이제 증거 방법을 신청할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한 명 정도 당사자가 신청하는 증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는 채택하지 않고 한 번 정도 증인신문을 주고 종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 본인이 이제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해서 증인 신청서를 내서 법원에서 채택을 하면 증인을 이제 불러야 됩니다. 증인을 법정으로 불러야 되겠죠. 그것이 이제 증인 소환 절차인데 당사자가 잘 아는 사람, 평소에 연락이 잘 되고 부탁하면 같이 법원에 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의 경우에는 이제 당사자가 이 증인을 내가 대동해서 법원에 가겠다, 데리고 가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본인의 사건에 대해서 누가 제일 잘 알아서 그 사람을 증인으로 불러서 신문하고 싶은데 나 역시 그 사람이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고 연락처도 모른다. 그러면 이제 소환을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쨌든 이제 증인의 기본적인 인적사항, 주소나 연락처는 사실조회를 하든 어떤 방법으로든 알아내서 그 증인의 주소지로 이제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냅니다. 그렇게 이제 증인을 소환하는 절차가 흔히들 많이 이루어지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한국에 사는 사람으로서 만약에 본인이 증인으로 채택이 돼서 법원으로부터 소환을 받으면 법원에 출석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소환장을 받고도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부에서는 해당 증인에게 과태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에 불응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처분할 수가 있고 또 구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인장을 발부하는 것이죠. 과태료의 경우에 예전에는 그렇게 금액이 많지 않았는데 요즘은 최소한 100만 원, 2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어떤 증인으로 채택이 됐는데 법원의 소환장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소환장 받고도 이제 그냥 출석하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과태료를 또 얼마 처분한다 이렇게 나오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놀라서 이제 다음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게 되는데 이렇게 이제 한번 과태료 처분된 사람이 법원에 나왔을 때 재판부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이제 면제해주고 취소하는 그렇게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도 만약에 증인이 안 나온다. 또 연락도 안 된다. 그러면 법원에서 이제 구인장을 발부하면 그 관할 경찰서에 있는 이제 경찰관이 그 증인의 집으로 가가지고 언제까지 법원으로 나가야 된다. 안 나가면 구인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하고 실제로 이제 해당 재판일에 경찰관이 와서 이제 이 증인을 데리고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본인이 피치 못할 증인으로 됐는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법원에서 오라고 한 날짜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사전에 이제 불출석 사유서, 내가 뭐 증인을 안 하고 싶어서 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날은 피치 못할 어떠한 사정이 있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불출석 사유서를 미리 법원에 내면 법원에서도 사정을 이해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도 않을 것이고 구인장을 발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다만 다음 기일을 정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증인 소환이 되면 이제 그 증인 신문을 하게 됩니다. 증인 신문을 위해서는 본인 신청한 쪽에서 먼저 주신문을 하고 또 반대 측에서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러면 반대 측에서는 주신문이 뭔지 알아야지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 당사자,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자신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사항을 미리 한 일주일 정도 전에 이제 상대방에게 증인 신문사항을 보내서 상대방이 그 일주일의 기간 동안 증인 반대 신문사항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경우를 봤냐 하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 증인 신문인데 증인을 신청한 그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에게 오늘 하루 전날 이제 증인 신문사항을 전달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날에 대해서 증인 신문을 하니 이제 증인은 법정에 출석했고 그래서 이제 그 증인 신청한 당사자가 본인이 준비한 신문사항을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대방이 반대 신문을 해야 되는데 상대방 당사자가 재판부에다가 지금 상대방 그 증인 신청한 쪽에서 일주일 전에 미리 보내지 않고 하루 전날 보냈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 신문을 준비할 수 없었다. 반대 신문은 다음 기일에 하겠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반대 신문이 다음 기일로 미뤄지는 경우를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일이 한 번 더 불필요하게 공전된 것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그 일주일 정도의 시간을 두고 미리 여유 있게 이제 증인 신문사항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서로 신문사항을 교환하고 이제 드디어 이제 증인 신문이 시작됩니다. 그럼 주신문의 경우에는 대개 이제 본인이 신청한 측이고 본인하고 뭔가 유대관계나 이렇게 연락관계가 잘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주신문은 이게 신청한 쪽에서 질문한 대로 그대로 예예 이렇게 해서 쉽게 끝나는 경우가 많고 반대 신문이 이제 오히려 이제 그 상대방이 신청한 증인에 대해서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해서 즉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저 증인을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반대된 입장에서 저 증인 신문의 증인의 진술을 탄핵, 공격하고 저 증인의 진술이 사실과 다르고 거짓말한다. 이런 거를 많이 부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반대 신문의 노하우고 그 반대 신문에서 어떻게 보면 소송의 승패가 많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신문에서야 이제 뭐 예의하면서 이제 묻는 대로 대답을 했지만 반대 신문 과정에서 조금 전에 주신문 과정에서 얘기했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이 탄로가 나버리면 재판부나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저 증인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지금 저쪽 당사자는 거짓 주장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 상대방 쪽 손을 들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는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증인신문은 어떻게 보면 이제 반대 신문이 증인신문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여러 가지 노하우가 필요한 이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 신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록 전체를 꼼꼼하게 읽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또 모든 문서의 어떤 문맥이나 전후 관계를 상세하게 파악해서 지금 방금 말한 저 증인의 신문이 이러이러한 문서에 비추어서 사실인지 아닌지 순간적으로 이렇게 순발력 있게 판단하면서 질문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반대 신문의 경우에는 뭐 장황하게 길게 질문하기보다는 단답형 짧게 질문하면서 증인이 이제 짧게 묻는 데 대해서는 예 뭐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봤을 때 누적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하나하나의 질문 속에서 조금씩 증인의 진술이 이제 모순된다거나 거짓말이 나오는, 들통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증인신문의 꽃이 반대신문이고, 어떻게 보면 이제 여러 경험이 쌓여야지 이런 반대신문을 잘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고, 결국 이제 증인신문 원고 측이든 피고 측이든 여러 명 뭐 쌍방이든 이렇게 이제 증인신문이 끝나면 재판부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사실관계 파악이 되고, 또 어느 당사자가 거짓말 하느냐, 이게 대충 이제 파악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판결을 선고하게 되고, 이제 결론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증인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나중에 만약 어떤 증인이 거짓말을 했다, 위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고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증죄로. 근데 위증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진술을 했다는 것이 위증이 아니라, 법에서는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증언하는 것이 위증입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어떤 사실관계에서 A가 진실이고 B가 거짓이라고 쳤을 때 증인이 나와서 B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진실 A가 아닌 B라고 다르게 얘기를 했습니다. 객관적 진실과 다르게. 그럼 과연 이 증인이 위증을 한 것일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증인이 객관적인 진실이 A라는 것을 알면서도 B라고 얘기했다. 그럼 그것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자신의 기억과 반대되는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럼 위증을 한 것이죠. 근데 이 증인이 사실 객관적인 진실은 A지만 이 증인은 B라고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B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그럼 이 증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대되는 진술을 안 했습니다. 자신의 기억 자체가 B였기 때문이죠. 그러면 이 증인은 위증을 한 게 아닙니다. 위증죄의 경우에는 위증죄 성립이 객관적인 진실에 반대되는 증언을 했다를 이제 여부를 가지고 위증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했느냐 여부를 가지고 위증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그 증인신문 절차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또 여러분들 소송 준비하는 분들 입장에서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